오늘 제가 할 강의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반려견을 키우면서 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좀 오해했던 것들, 아마 뭐 유튜브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과 좀 다를 거예요. 네, 여러분들 솔루션 프로그램 믿지 마세요. 제가 새나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최대한 뭐 좀 거짓말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보여주고 이러고 싶어 하지만, 이 방송이라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거기 있는 대로 강아지들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아마 뭐 경험이 뭐 훈련사 선생님들 불러서 뭐 트레이닝 해보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계 아니에요. 얘는 다 감정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른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말도 무조건 믿지 말고요, 누군가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얘기해도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한 말이 맞는 건가? 진짜 맞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좀 얘기해 볼게. 그래도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또 우리 꼭 강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되게 예전 자료예요. 예전 자료. 한 2010년 초반 때 자료인데,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한 집에서 살았다는 가족이 12%밖에 안 돼요. 아마 여기도 많으실걸요? 유기견 키우시는 분, 그리고 그쵸, 꽤 많죠? 그리고 아니면 지인이 나 이제 강아지 못 키워, 네가 좀 키워줘 해서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다 합쳐서 한 집에서 가족을 만나서 평생 살 확률이 1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좀 봤더니, 이사, 너무 짖어서, 배변 문제, 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실 근데 되게 웃기죠? 이사 27%? 핑계죠, 핑계.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는데 이사를 간다고, 뭐 이사 갈 때 강아지 못 키우게 하는 집들도 있죠. 내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정말 가족이라고 한다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집을 찾아가겠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또 하나 뭐 짖거나 뭐 벽지를 뜯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의사면서도 이런 애들도 버려지지 않게 하고 안락사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꿈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수의사여서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선배님 병원에서.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원장님한테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요즘 동물병원 가서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그리고 그때 그만큼 또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안 하고 다 애완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어디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애완견이라고 써 있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쵸? 반려견이라고 쓰지 왜 애완견이라고 써놨어? 막 그러지 않아요? 막 공원에서 막 애완견 배설물 잘 치우자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러면 왜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보면 애완은 사랑의 희롱할 완인데, 이 완이 완구할 때 완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장난감이라는 뜻이죠. 반려는 짝이 2번 들어가는 진정한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둘의 정확한 차이가 뭐예요? 진짜 차이.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부르지 말고 반려견이라고 부르자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 둘의 진짜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장난감을 사랑해도 장난감이 행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장난감이 행복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장난감은 행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려견이라고 하면 서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만 반려견인 아이들이 되게 많지 않나? 한번 우리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요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견주와 보호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진짜 좋으시다. 근데 아직도 뉴스나 뭐 대부분의 얘기들에는 다 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쵸? 근데 저는 우리부터 좀 보호자라는 단어로 바꿔야지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의 모든 잘못은 여기서 시작돼요. 주인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돼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법상 동물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물건으로 돼 있어요. 네. 비정상이잖아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 요 안에서 아마 뭐 번식장에 구조 가보시거나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강아지 번식장 구조나 이런 거. 아마 저랑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어요. 강아지를 구조하러 갔어요. 구조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물건이니까. 그 사람은 범칙금을 내거나 뭐 벌금을 내고 뭐 법적인 처분을 받기는 해요. 근데 막 명확한 동물보호법 위반한 거, 애들을 학대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얘네들을 데리고 나오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물건이니까. 그리고 또 물건이니까 어때요? 그렇게 불법 번식장이나 쉽게 사고 파는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법에서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못 팔아요. 그리고 쉽게 사는 사람들은 쉽게 버려요. 얼마 전에 지난주 새나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쩔미라는 진돗개 친구인데 유기견을 입양을 하신 거예요. 산책을 하러 운전을 하러 가는 도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차를 치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도 전치 48주. 그리고 쩔미는 척추골절이 일어났어요. 쩔미는 척추골절이 일어나서 다행히 응급수술을 해서 살았어요. 이거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119가 강아지들 병원에 데려다 줄까요? 안 데려다 줘요. 그 쩔미는 뒤에서 지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서 다행이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폐차장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보호자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어놓죠. 거기에 가족 이외에 제2 보호자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놓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가족들은 같이 타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치는데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내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2 보호자, 뭐 친구나 가족, 우리 뭐 다른 가족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전화가 오면 좀 병원에 데려가줘, 잘 챙겨줘, 이런 거를 가까운 데 있는 분이나 어쨌든 제2 보호자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보험이 있으니까 사람은 이제 치료가 되겠죠? 근데 쩔미는 지금 법정 소송 중이에요. 왜? 강아지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동차법의 이 보험법에서 물건은 물건값의 120%만 보상하게 돼 있어요. 120%까지. 근데 쩔미는 유기견이에요. 내가 사원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보상 못 해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판례에서 보상을 받은 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쉽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단어에는 되게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자라는 말을 쓰면 실제로 우리나라도 제3의 지위,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은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제3의 지위를 인정하는 그런 법이 빨리 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호자는 우리 강아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래요.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개라는 동물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안전한 축에 속해요. 자동차, 의자, 식탁, 욕조, 화장실, 이런 것보다 개는 훨씬 안전한 축에 속해요. 뭐에 더 많이 다치냐? 다치는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개 때문에 다치는 상황은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자극적으로 대하고 있죠.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 가끔 기자들이 연락 와요. 개물림 사고 있을 때마다 전화 오겠죠. 그럼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진짜 늘어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소방청 통계에서 2017년부터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2017년, 16년부터 하루에 5건에서 6건 정도 일어나요. 개물림 사고가. 그러니까 보고되는 개물림 사고들이. 그게 그냥 유지돼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건 500에서 600건이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물림 사고를 무시해도 되냐? 아닌 거죠. 이것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특히 뭐 오프리시, 줄 풀어놓는다거나 이거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쵸?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 줄 풀어놓는 거는 사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좀 지켜야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라고 생각해라. 네, 사실 있어요. 세상에 물지 않는 개 있어요. 저희 세상에는 절대 안 물 거예요. 뭔 일이 있어도 얘는 누가 때려 죽여도 안 물 거예요. 얘는. 근데 그래도 물지 않는 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물었다고 해서 안 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제가 교통사고가 안 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되게 억울한 면들도 많죠. 뭐 대형견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많이 억울하시죠? 네? 뭐 이렇게 산책하고 다니면 막 입마개 하라고 하고 네? 입마개 안 해도 되는데 누가 그런 인식을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까맣고 좀 대형견이었어요.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되게 루즈리시, 그러니까 딱 줄이 풀어진 상태로 너무 예쁘게 산책을 해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창문 열고 들어보니까 왜 입마개 안 했어? 막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얘가 얘 입마개 안 해도 되는 종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입마개 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옆에서 차 세워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저씨 헬멧 쓰세요. 그랬더니 갔어요. 네.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법에도 없는 걸 막 그렇게 강요하는 거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바꿔 나갈 거예요. 이런 건 잘못된 거다. 그런 법은 없다. 근데 우리가 또 먼저 조금 공격적이거나 흥분도가 높거나 이런 아이들은 미리 입마개도 채워야 되고요.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그리고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맹견의 다른 이름은 관리부실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들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서 일어났던 개물림 사고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안일함이에요. 시골에서 그냥 줄 묶어놓고 이거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막 빵빵 뛰다가 이제 줄 점점 낡고 녹슬고 하다가 끊어져가지고 나와서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개농장에서 애들 풀어놓고 있다가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대부분 그런 관리가 부실한 상태, 보호자가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게 이런 사고들이지 개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람 사회 안에서는 보호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들의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줄만 잘 채워도 그런 사고는 잘 막고 장만 잘 만들어도 그런 사고는 다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선 가장 큰 건 보호자. 미국도 그래요. 미국 개물림 사고 일어나면 바로 안락사 할까요? 말도 안 되죠. 거기는 딱 안락사 기준들이 있어요.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들어가고요. 또 사고를 일으키면 위험한 개가 돼요. 그리고 또 사고를 일으키면 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또 사고를 일으키면 법정 가서 법정에서 얘를 안락사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 기회를 주는데도 보호자가 관리를 못하면
얘 잘못은 없어도 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호자의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많은 개들이 자기 이름이 안돼인 줄 알 거다. 여러분들 오늘도 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뭐 안 돼, 야, 하지 마,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귀찮게 한 거 말고요. 얘 가만히 있는데 어이구 이쁘다 막 이런 거 말고, 얘가 뭔가 잘해서 칭찬한 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을걸요? 근데 강아지들 잘한 행동 많아요. 그리고 안 돼가 들으려면 칭찬을 많이 해야지 듣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나 선생님이나 뭐 엄마 아빠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중에 맨날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기다가 안 된다라고 해놓고서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냥 원격으로만 해. 안 돼 막 이렇게 막 얘기만 해요. 그런 사람이랑 한 90% 칭찬하다가 진짜 안 될 때만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더 무서워요? 후자죠. 네. 오히려 칭찬하다가 평소에는 잘해주는데 안 될 때 딱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임팩트가 훨씬 커요. 걔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분위기 읽는 애기 때문에. 근데 맨날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말로만 하고 이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양방향 소통이에요. 얘네들도 잘한 행동들이 있고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계속 칭찬을 해주다가 진짜 안 될 때 안 된다라고 제대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말만 하니까 양방향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양방향 소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네, 안 넘어가요. 네, 이겁니다. 개들의 감정.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오늘 이 부분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평생 사람의 3, 4살 정도다. 이제 오늘 며칠이죠? 18일? 언제부터 만 나이예요, 우리? 28일이죠. 한 열흘만 있으면 이제 4살은 빼도 돼요. 네. 강아지는 평생 사람의 3살 정도다. 여러분들, 강아지를 키운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1살이든 15살이든 20살이 되든 그냥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그럴까? 딱 예전에 이 자료를 본 게 꽤 오래전인데 저희 누나가 딱 출산을 한 거예요. 조카가 생겼어요, 친조카가. 얘가 30개월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 3살 정도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정도 됐을 때 누나를 도와주러 갔어요. 딱 지켜봤더니, 저는 전문가니까 개의 행동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딱 지켜봤더니 진짜 제 조카 이름이 로아거든요. 로아는 정말 개 같았어요. 욕이 아니에요. 진짜 비슷했어요. 똑같은 거 계속 해달라고 해요. 저 거기 가면 토끼 그림을 1000장 그리고 와야 돼요. 강아지들 어때요? 공 100, 진짜 무한대로 던져줘야 되죠. 이게 뭐가 재밌다고 계속 던져달라고 하고, 에너지 엄청 많고, 눈치껏 상황 파악하고. 진짜 비슷했어요. 말이 안 통해도 눈치껏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그런 행동들,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강아지랑 진짜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표는 뇌피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정말 저명한 동물학 박사인 스탠리 코렌 박사가 만든 표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 가지게 되는 감정들을 표시해 놨어요. 근데 개들은 어디서 멈춘다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2살 반, 30개월.
강아지들은 30개월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감정들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른쪽에 있는 감정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볼까요? 가지고 있는 거.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두려움,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 이런 거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랑을 좀 의심할 때가 있죠. 그쵸? 이놈 새끼가 그냥 나를 간식 자판기로 하는 건 아닐까? 간식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건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보통 MRI 찍을 때 강아지들 어떻게 해요? 마취하고 하죠. 왜냐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교육을 시켰어요, 아이들을. 혼내서 교육시킨 거 아니고 칭찬을 통해서 교육 가능한 아이들을 추렸어요. 그래서 MRI 안에서 깨있는 상태에서 MRI를 찍을 수 있게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펑셔널 MRI라고 깨있을 때 뇌의 활성도를 보는 MRI를 찍어봤어요. 그리고 MRI 찍을 때 자기 보호자를 앞에다 딱 세워뒀더니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걔들도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보호자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밝혀낸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이쪽 면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부끄러움, 자존감, 죄책감, 경멸감.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죄책감. 그쵸? 여러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 줄 알면서 저런다고. 몰라요. 얘네는 지가 뭘 잘못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 막 혼내면 뭘 잘못한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쵸? 이게 근데 전 세계 남자는 똑같은 거 봐요. 이게 한글로 써 있던 게 아니고 미국 자료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강아지들의 그런 표정은 남자들의 미안해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넘어가 보자. 네. 사실 남자들은 많이 그렇잖아요. 네. 뭔가 이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화를 낸다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미안해가 먼저 나오죠. 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은 사실 개들에겐 정상 행동이에요. 우리랑 다른 동물이라서 하는 것뿐. 근데 우리가 혼내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여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왜 저래? 막 이렇게 막 이제 도대체 왜 또 저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스트레스 시그널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막 이러죠. 얘는 그러면 얘는 또 뭐야 이건 또 막 왜 이런 거야? 막 그러면서 또 이뻐해줘요, 막.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날 땐 이렇게 행동을 하면 문제가 넘어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같은 거는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혼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죄책감 같은 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 죄책감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을까요? 자, 우리 집 강아지가 나한테 복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줌 싸나요? 오줌 싸죠?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싸요? 혼자 있을 때? 그럼 언제요? 잘 때? 잘 때 보호자가 잘 때? 다른 곳에다가? 침대에다가? 이런 거는 약간의 뭐 좀 더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지만, 아니면은 혼자 자기 혼자 있을 때 오줌 싼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복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저희 집 강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복수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야, 복수를 방광으로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복수를 하면 물어야지 왜 방광으로 해? 잘 생각해 보세요. 오줌을 싸서 복수를 한다는 거는 얘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걸 치우느라 힘들 거야. 진짜 짜증날 거야. 이걸 알아야지 복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걔들이 알까요? 몰라요.
특히 이제 아까 집에 혼자 있을 때 오줌 싸는 아이들은 대부분 분리불안입니다. 아마 카메라 설치해놓고 보면 애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일걸요. 제가 이런 아이들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좀 약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시그널로 강아지들이 마킹을 할 수 있어요. 강아지들을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마킹이 있어요. 그래서 오줌을 원래 화장실이 아닌 마킹은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거니까 딴 곳에다가 막 해요. 아니면 진짜 불안한 애들은 뭐 전 그런 적 없지만 우리가 귀신의 집이나 뭐 롤러코스터 타다가 아니면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 공포적인 상황에서 괄약근 풀리죠. 그래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바지에다 오줌 싸고 이런 거. 네,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것처럼 괄약근이 풀려버려요. 이제 진짜 심한 아이들은 그래서 오줌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로 가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보호자가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얘를 안아서 오줌에 데려가서 이거 뭐야? 야! 너 알면서 또 왜 그랬어? 막 이래요. 애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강아지들은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몇 초 안에? 네, 가장 좋은 타이밍은 0.5초입니다. 3초 안에 칭찬이든 체벌이든 그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과 연관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우리 어린 강아지 키우시는 분 손 들어. 새끼 한 5개월 이하. 네, 이 얘기 듣고 딱 봤더니 얘가 화장실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혼내시면 안 돼요. 분명히 설태현수 의사가 3초 안에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가서 혼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 여기다 싸지 마요. 근데 얘네들은 뭘로 이해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오줌을 싸고 있는 거잖아요. 너 싸지 마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저 찾아와요. 사람 없을 때만 쌉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땐 숨어서 싸요. 막 침대 밑에, 커튼 뒤에. 왜냐면 자기 싸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유는 모르겠고. 어쨌든 보호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혼내면 얘는 오줌 싸서 혼난다라고 생각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가 걔다. 내가 그 아이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날 이유 없이 혼내가 돼요. 그러겠죠? 이게 그럼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보호자 표정을 딱 봐요. 근데 오줌을 보고 우리가 당연히 딱 얼굴이 찌푸러지겠죠? 그럼 어디로 슉 숨어요. 아, 이거 또 혼나겠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또 외출하고 돌아왔으니까 또 혼나겠구나. 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쟤봐, 지가 뭐 잘못한 줄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통이 완전히 깨지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져요. 이런 아이들은 분리불안을 해결해야 돼요. 분리불안을 치료해야지만 오줌 싸는 게 줄어드는 거지 막 화장실 교육 열심히 하고 막 이래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걔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같은 것들. 저는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소리가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개팔자는 상팔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걔들은 어쩔 수 없이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왜 사람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맥락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문 밖에 나오면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실걸요? 그쵸? 내가 오늘 옷 씻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문 밖에 나오면서 내가 지금 어딜 가는 거지?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이게 맥락이에요. 근데 강아지들 아는 애들이 있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예측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맨날 병원만 가느냐, 밖에 나갔을 때 재밌는 걸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병원 왜 가요?
아파서? 아니죠. 아픈 걸 나으러 가는 거죠. 분명히 병원 가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원 가면 더 아파요. 그래도 가는 이유는 나는 저기 가서 나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걔들한테 가장 미친놈 1순위가 수의사예요. 진짜 미친놈이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요. 우린 아니까 너가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너 더 아플 거야. 근데 얘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그냥 진짜 제일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2순위가 아까 잠깐 계셨던 것 같은데 미용실장님. 걔들한테 또 미친놈 2순위는 미용실장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머리 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머리 펌도 해야 되고요. 염색 안 하면 반백발이에요. 네, 염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 머리 하는데 2시간이에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서서 한다? 전 끔찍해요. 강아지들 보세요. 그거 하는 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 2시간 동안 옆에서 막 나도 머리 여기만 있는데 걔는 여기 다 있어요. 그거 2시간 동안 그렇게 참는 것. 그리고 얘네는 원래 미용을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야 그거 안 하면 방송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되게 더럽게 보고 이상하게 볼 걸 아니까 하는 건데 내가 내 필요성을 느껴서 맥락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훨씬 더 두렵고. 우리 집 강아지가 바깥 소리에 짖는다. 힘드시죠? 그렇죠. 힘드시죠? 근데 왜 짖을까요? 우린 왜 안 짖을까요? 아니까. 바깥에서 저 소리가 뭔지를 알아서 안 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짜 처음 듣는 소리, 만약 UFO가 와서 앞에서 막 돌아가서 막 진짜 처음 듣는 소리 하면 뭐 짖을 줄 모르니까 짖진 않겠지만 불안해서 뭔가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아, 맨날 듣는 소리인데 왜 적응을 못해? 이상한 애야. 제가 그럼 맨날 그 얘기예요. 맨날 듣는 소리 적응하면 층간소음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싫어하는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칠판 긁는 소리 맨날 들으면 적응할까요, 우리? 아닐 거예요. 얘네들도 그런 주파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막 공격적이고 싫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밉지 않아요. 그냥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착하다라고 하는 개들은 어떤 개들일까요? 그 순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어떤 애들이에요? 호구. 진짜예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착한 애들은요, 싫은 거를 표현을 못 해요. 싫어도 꾹꾹 참는 애들이에요. 병원에서도 그래요. 막 보정하고 그래도 다 스트레스 시그널 보여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제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MG 강아지들이 있어요. 싫은 걸 싫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으르렁 하거나 뒤에서 이제 으르렁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내가 싫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기질적인 면도 되게 강해요. 유전적인 것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바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 특히 우리 강아지에 대해서. 얘는 맥락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무서워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개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랑 가장 비슷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이도 좀 비슷해요. 자폐아예요. 자폐아.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논문들도 많아요. 자폐아의 모델로서의 개. 이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맥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자극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별다른 소리가 안 나네. 귀 기울이면 이 소리 들리거든요. 지금까지 들리셨었나요? 아니, 제가 저랑 얘기할 때도 들리셨어요? 안 들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맥락을 알아서 해요. 저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필터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제 소리에 묻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자폐아나 강아지들은 그렇지 못해요. 모든 자극과 소리들이 그대로 다 꽂혀요.
우영우 보셨잖아요, 우영우. 우영우 길거리 다닐 때 어떻게 하고 다녀요? 헤드셋. 소리 무서워해서. 그쵸? 왜 교육 안 해요, 걔는? 우영우는 왜 트레이닝 안 해요? 소리 둔감화 교육 같은 거.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강아지도 그렇고, 저희 강아지는 길거리에서 산책 못 해요. 버스가 방귀 끼면 공항 와요. 교육도 해보고 이랬는데 지금 13살이거든요? 13년 동안 안 됐어요. 네, 버스가 방귀 끼면 애가 진짜 공항에 와서 보호자고 뭐고 없어요. 막 그래서 다 풀고 막 도망가려고 해요. 막. 강아지들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또 우영우 뭐 무서워해요? 뭐 힘들어해요? 문에서 문으로의 이동. 숫자 세고 들어가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걔들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문에서 문으로 이동할 때 갑자기 빵 터지고 흥분한다거나. 그리고 갑작스런 스킨십. 강아지들도 그런 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각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걔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만 이 행동들이 그래도 밉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언어예요. 우리 개들의 언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소통을 하겠죠. 이 표는 아주 간단하게만 표시한 거예요. 가장 미약한 스트레스부터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물기까지 가는지를 보여준 표입니다. 가장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하품, 눈깜빡, 낼름거림을 보이고 머리를 돌리고 뭐 몸을 돌리고 도망가고 귀가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원래는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으로 보이시나요? 네, 지금 조금 그렇게 보이죠? 이게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얘가 조금 싫다라고 할 때 보호자가 괜히 보호자예요? 우리 애기들이 엄마 싫어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하게 해주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근데 얘네들은 싫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이 부분을 언제 많이 봐야 되냐면 산책할 때예요. 산책할 때. 여러분들 제가 진짜 강조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건 또 패티캣, 우리끼리의 패티캣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도 못하는 걸 개들한테 강요하지 말자거든요. 사람이 못하는 걸 개들이 어떻게 해요? 뭐 냄새 맡고 이런 거 빼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왜 개들끼리 다 친구예요? 네? 왜 개들끼리 다 친구예요? 왜 산책하다가 처음 만나는 게 보면 자꾸 친구 하면서 데리고 가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강아지들 성향 다 달라요. 자,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 보면 짖는다. 손 들어보세요. 되게 힘들죠? 얘네들 중에 한 70%의 아이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강아지들의 사회화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4개월. 저도 그래서 요즘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다녀요. 5차 접종까지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애들이 다 겁이 많고 불안해요. 처음 밖에 5개월 이후에 나가보면 우리 애기들도 있지만 사람으로 보면 6, 7살 때 처음 밖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해요? 적응하는 애들이 대단한 거지. 애기들 뭐 100일만 돼도 유모차 타고 나오고 거기서 도시 소리 듣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사람으로 보면 6, 7살 때 처음으로 밖을 나와본단 말이에요. 가족이랑만 있으니까 가족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무서워해, 다른 게 무서워해, 다 무서워해요. 그 중에 기질적으로 좀 인지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아이들은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그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사회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가족 이외에 우리 집 이외에 다 무서워하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산책을 딱 나왔어요. 저희 강아지가 있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떤 표현을 할까요? 다 이 표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혀 낼름거리고요. 보호자 뒤로 숨고요. 안아달라고 하고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친구. 그러면 이제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 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해결해야 돼요. 그쵸? 지가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둘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누군가가 무기를 들고 저 뒤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겠죠. 그쵸? 도망가다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저 공격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도 던지고 싸우겠죠. 이게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반응이에요. 대부분은 도망가고 안 됐을 때 싸우고 싶어해요. 근데 얘도 그러겠죠. 우선 보호자는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난데 도망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도망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남은 옵션, 싸워야 돼요. 왕왕왕왕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이구 하면서 이제 멀어져요. 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 제가 이 얘기하면 대부분 깜짝 놀라요. 강아지 운동장 가서 줄 풀어놓으면 안 그래요. 아까 손 드신 분들 중에 많은 분이 그럴 거예요. 산책할 때는 엄청 짖는데 운동장이나 이 풀어줄 수 있는 데다가 줄 풀어주고 그냥 두면 공격성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도망이라는 옵션이 생겼잖아요. 줄이 없으니까 내가 쟤 싫으면 도망가면 돼요. 이런 아이들도 도망가다가 얘가 계속 몰아서 구석에 가면 공격성을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넓은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걔랑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소통이 되고 내가 싫으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공격성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산책줄 공격성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원인은 산책줄이에요. 이것만 풀면 되는데 이걸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만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냥 끌고 가세요. 나 따라다니면 저런 애들 안 만나 라는 인식을 한두 달 동안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다른 것들이 되지. 거기 앉아서 안 돼 기다려 막 바디 블로킹하고 막 줄 땡기고 있고 애들 막 짖고 흥분하는데 이래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흥분한 상태에서 들리지가 않죠. 롤러코스터 탔는데 아무리 1타 강사의 강의를 이어폰에다가 들려준다고 해도 누가 그걸 배우고 앉아 있어요. 흥분해 있는데 우선 떠야 돼요. 자리를 떠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교육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 안에는 진짜 많은 성격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강아지들이 딱 만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저는 딱 이 생각이 났어요.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던 3월 2일.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싸움 잘하고 공격적인 애들은 막 누가 짱인지 찾으러 다녀요. 야, 네가 싸움 잘하냐? 괜히 시비 걸고. 소심한 애들 책상 여기에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첫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농철 형님 같은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다 친구하겠다고 돌아다니면서도 야, 너 어디서 왔냐? 막 이러고. 걔들도 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애가 어떤 성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끝날 거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주 만날 애면 산책 시간이 겹치고 자주 만날 애면 계속 만나도 돼요. 그러면 서로 만나다가 서로의 선을 알고 서로의 성격을 알면서 애들이 편해져요. 근데 처음 만나는 애들은 아까 농철 형님 같은 성격 가진 애들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런 성격이 아니다. 아니 우리 애가 농철 형님 같은 성격을 가져도 상대방 애가 소심할 수 있어요. 근데 무작정 가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막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상대방 되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도 잘못하잖아요. 오지 마세요. 근데 막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가잖아요. 그럼 하다 만나요. 그리고 왕 해서 병원 가요. 저희 수의사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제 후배도 있고 하는데 특히 봄, 여름, 가을 되면 그런 개물림 사고로 병원 오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물려서 오는 애들이 산책하다가 절대로 네. 친구를 만들어줘야지 처음 만난 개들은 친구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우리 집 강아지가 강아지 운동장에서 잘 못 놀아서 슬프다. 좀 이거 고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죠.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우리 집 강아지를 잘 아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강아지 운동장이랑 똑같은 곳이 있어요. 사람이 가는 곳 중에. 어딜까요? 클럽. 클럽이 어떤 곳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랑 몸 부비면서 대화하고 놀아야 돼요. 강아지 운동장이 어때요? 모르는 강아지랑 대화하면서 몸 부비면서 놀아야 돼요. 똑같아요. 저는 클럽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쵸, 이제 나이가 몇인데 가면 힘들어요. 공항 막 소리 막 너무 힘들고, 이제 사람들이 말 걸고 이러는 것도 막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 걸고 이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손을 잡고 오은영 선생님한테 가는 거죠. 채연이가 클럽에서 잘 놀게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좋아질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고 많은 경험, 기질은 노홍철 형님 같은데 경험이 적어서 못 놀았던 애들은 자주 경험을 해주면 즐겁게 놀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우리 집 아이가 사람 MBTI로 봐서 아이 같다, 이런 애들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못 놀아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냥 우리가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재밌는 걸 제공해 주시는 게 나아요. 억지로 얘를 자꾸 데리고 가서 적응하고, 만약에 이런 아이들 사회성이나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한 군데부터 파세요. 저는 그 소심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강아지 카페 말고 막 짖거나 공격성 심한 애 아닌데 소심하기만 한 아이라면 사람 카페인데 강아지 동반 가능한데 거기를 한 곳만 계속 가요. 한 곳만 계속 가서 거기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간식도 먹고 좀 불안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데를 뚫어야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런 소심이들, 이런 아이들은 한 번 경험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부정적이고 저기 가서 부정적이고 저기 가서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냥 바깥에 나가는 모든 곳이 부정적인 거예요. 한 군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또 다음 곳으로 가서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다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운이 좋으면 일반화가 되고 얘가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계속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막 좋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 행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타협해주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밌게 해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솔루션입니다. 자, 쭉 올라가다 보면 으르렁거림이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 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있으시죠? 그쵸? 언제 무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왜 무는지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뭐 귀파고 빗질하고 눈곱 떼고 양치하고 항문낭 짜고 발톱 깎고 이런 거 할 때 물걸요? 그죠? 그럼 이제 이해 가시죠? 얘는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다가 이런 표현들을 다 했을 거예요. 이런 표현들 다 했을 거예요. 싫다라는 표현을. 그리고 나중에 으르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감히!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으르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으르렁의 의미가 뭘까요? 하지마. 그쵸? 근데 이 앞에 전제가 있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어하는 동물들은 으르렁하지 않아요. 사냥할 때 으르렁하나요? 개들이 조그만 동물들 막 쥐나 이런 애들 쫓아갈 때 보면 으르렁 안 하잖아요. 그냥 가지. 눈빛 딱 바뀌면서.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나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MG 강아지예요, 우선. 타협하셔야 돼요. 얘는 호구는 아닙니다. 싫다라고 막 아무리 표현을 해도 나는 왜 하는지 모르는 것들을 계속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물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저도 예전에 으르렁거리면 억지로 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어떻게 되냐면 억지로 하면 할수록 으르렁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안 참고 으르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이건 지는 게 아니다. 소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으르렁 할 때마다 멈췄어요. 어제도 한 아이가 왔는데 나이가 지금 12개월 강아지예요. 발 만지는 거를 싫어하는 애예요. 많죠? 그래서 딱 좋을 때 왔어요. 아직 바로 으르렁을 하지 않는 아이예요. 손 만지고 교육하다가 으르렁 하면 바로 끝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초를 재보라고 했어요. 집에서 숙제를. 한 어느 정도 하면 으르렁 하기 시작하는지를. 지금 한 달째 연습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으르렁 할 때 멈춰줬더니 으르렁 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보호자 무는 아이들이 강아지 안 무는 경우가 대부분 훨씬 더 많아요. 분명히 보호자는 무는데 강아지는 안 물어요. 왜 그럴까요? 걔들은 으르렁거리면 안 하거든요. 들어주거든요. 대부분의 개들이.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거를 막 서열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MG 강아지를 호구 강아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서열이잖아요? 그러면 전 지구인은 자기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화 안 내보신 분 계세요? 나는 이해 못하는 걸 부모님이 계속 억지로 강요할 때, 소통이 안 될 때 화 냈잖아요. 저도 엄청 화냈어요. 저 지금이야 부모님이 걱정 안 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한 35까지는 엄청 고생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저희 부모님 제가 수의사 되는 것도 싫어했고요. 행동학 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방송에서 엄마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는 근데 그렇게 화내고 이럴 때마다 제가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걸 컨플릭트 어그레션, 갈등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해요. 이건 서열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서열로 생각을 하니까 막 억지로 잡고 막 혼내고 이런 교육 방법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동물병원에 오는 강아지들은 가면 갈수록 진료를 잘 봐야 돼요. 제압하는 방법, 명분 있게 제압하는 곳은 병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면 혈관 터지고 얘 더 아플 거고 안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이해 못하니까 우리는 꽉 잡고 제압하잖아요. 때리거나 막 소리 지르진 않지만 몸으로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포기해요. 막. 그러면 다음번에 왔을 때 잘 해야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제압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애들 오면 올수록 무서워해요. 더 싫어하고 더 하기 싫다고 더 몸부림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서열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걔들 서열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서열을 전복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서열 이론, 그거를 얘기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는 살아 계셨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고. 실험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혼내고 힘으로 제압해서 하면 쉬워 보이니까 이걸 자꾸 얘기하고 있어서 나 이거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혼내서 하면, 그렇게 제압하고 막 때려서 하면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근데 학습성 무기력증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혼나도 이유를 얘기하고 혼내요. 그리고 대신에 이걸 해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걔들은 이유도 모르고 맞고 뭘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진짜 세게 패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반려견이 아니에요. 애완견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교육이라고 치장하는 거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감정과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그랬구나. 그리고 이런 언어를 보였을 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주고,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서 잘 타협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행복할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